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건강에 지켜줄 수 있는 건강 스페셜 빅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조입니다. 네, 원장님은 평소에 수시로 물 자주 마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뭐 물보다는 근데 요새는 커피나 아니면 뭐 녹차 이런 것도 많이 먹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하루에 네. 1.5리터나 2리터 정도를 마셔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마시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찾게 되지만 겨울에는 물과 좀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50%가량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좀 수시로 마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죠. 겨울철은 특히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요. 근데 네. 이 물 많이 마시는 게 또 구강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네. 치매 분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서요. 네. 구강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지 구강 건조증을 비롯한 뭐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평소에 자주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건강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줄 다양한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해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네.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조재영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함께 풀어볼까 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뭐 한 번 이상이죠. 치과를 가게 되잖아요. 예,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예. 자, 충치부터 뭐 사랑니 발치 그리고 치석 제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까지 치과 치료 무척 다양한 것 같아요, 원장님. 예, 그렇죠. 저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치과랑 가까워지면 네. 저희가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말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고 또 네. 나중에 구강 관리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치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케일링이거든요. 아, 이 그러세요? 스케일링만 정기적으로 받아도 충치 예방부터 뭐 치석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받으려고 하고 그러세요?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요? 이게 예, 정말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원장님들께서도 좀 강조를 그렇죠. 해주셔서 예, 예.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자, 조재영 원장님, 실제로 스케일링이 그렇게 우리 치아 건강에 중요한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만 받아도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경우 이제 치아가 아플 때만 치과를 방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면서부터 조금 인식의 개선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양치만 해도 아주 이제 치아 관리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아도 이제 침 속에 있는 성분만으로도 치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치석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침 속에 있는 성분이 치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계속 두게 되면은 충치가 되기도 하고 잇몸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케일링만 정기적으로 해줘도 치아 관리를 아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 그러세요? 이게 네. 음식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침 속에 있는 성분이 충치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충치에 관한 네. 세균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치에 대한 예방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해서 하겠지만 또 저희가 충치가 생기는 경우 어쩔 네.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런 경우 뭐 앞서서 원장님께서도 저한테 1년에 몇 번 받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게 솔직히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스케일링도 보험 좀 적용되죠.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를 방문해서 뭐 아픈 데가 없더라도 네. 스케일링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보험이 되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보통은 이제 보험이 안 되면 보통 뭐 5, 6만 원 정도 되는데 오. 보험이 되면 10,000원 전후로 네. 스케일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아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 여러 가지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네. 특히 충치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세균 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심을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오늘 그거에 관해서 한번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잇몸 건강이나 아니면 충치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발생한다면은 이제 충치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충치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얕은 충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레진이나 아니면 보험이 되는 이제 GI 같은 성분을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레이나 올레이 그리고 크라운 등의 어떤 그런 보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치의 보철물 치료, 뭐 인레이부터 온레이, 크라운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치아에 금을 씌우는 이 금리도 예. 보철 치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원장님? 저희가 보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금리 아니면은 요즘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지르코니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철적인 네. 치료가 해당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많이 충치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레진이나 GI 같은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충치를 파내고 그 안을 레진이나 GI 같은 성분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치아의 얕은 우식으로 보여지는 이제 저렇게 보이는 곳 같은 경우는 레진으로 간단하게 떼울 수 있고요. 네. 치료 전과 후를 보면은 차이를 아주 이제 예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티가 안 나게 예쁘게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레진 같은 경우는 변색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아마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조그만 그 충치는 네. 아마 레진이라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재질로 네.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치료하고 나니까 굉장히 깜짝 같아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네. 큰 충치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일레이나 올레이 그리고 더 넓어지면 크라운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은 충치가 심한 경우는 발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덜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충치의 위치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일레이나 올레이, 크라운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일레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접면에 충치가 있는 경우 이제 일레이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치석 같은 경우는 보이는 면에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는 쉽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보이는 면에 그 양치는 쉬운 반면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인접면 속에서는 양치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충치가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 전에 저렇게 치아 사이에서 충치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사이에서 충치가 보이는 경우는 일레이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치아와의 어떤 그 경계 부분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레이를 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치아를 약간 삭제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메꾸는 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제 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도자기 재료인 세라믹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르코니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그런 레진이나 네. 뭐 인레이나 이런 자료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겠지만 이제 일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존의 아말감을 제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아말감 부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위를 제거를 하고 이제 일레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레진이나 아니면 세라믹 재료를 통해서 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전과 후를 보면은 치료 전에서는 이제 인접치끼리의 어떤 그 양상이 아주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레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그 컨택, 그러니까 인접치와의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어떤 구강 회복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게 치아하고 됩니다. 치아 사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음식물이 덜 끼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일레이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어떤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은 일레이 하방으로 2차적인 충치가 이제 진행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존 일레이를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일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예전에는 금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재료의 개발들이 많이 되면서 치아 색깔 나는 재료들을 환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특히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은 아말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말감을 제거를 원하시면서 기존 치아 색깔로 바꿔달라는 환자들도 덜어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어떤 일레이 치료를 한지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치료를 하는 그렇게 방법도 있습니다. 뭐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그래도 금을- 금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네, 금을 이제 뭐 내 치아에 금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이제 하시는 예,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금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합되는 부분에서 네. 어떤 파절 가능성이 있거나, 세라믹이나 아무래도 이런 재료들은 파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갈이가 심하거나 네, 물론 이갈이가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일레이보다는 크라운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복되는 양이 적을 때는 이제 골드가 이제 금으로 된 일레이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가벼운 충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레진 수복부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인레이 수복까지.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이 충치가 더 심해진다면 신경 치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충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치료까지 가야 아.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 그래. 경우는 또 어떤가요?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충치가 많이 진행이 안 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간단한 이제 충치 치료. 그러니까 일레이나 아니면 레진이나 그런 성분으로 때우는 치료만으로도 가능한데 네.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기다리게 되면은 더 충치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깊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치아에는 이제 겉이 딱딱한 부분이 있고 속이 말랑한 치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수라는 부분에서 이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자분들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 느껴질수록 이제 신경치료에 점점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더 방치했다가 이제 급성으로 이런 치수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과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일에 신경치료를 이제 들어가줘야 통증이 해소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충치의 정도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분과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수복치료로 마무리되는 분들도 나눠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럼 한번 그 신경치료하는 것도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신경치료하는 과정도 한번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네. 이제 충치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치수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경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치수를 제거를 하고 다른 물질로 채우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저런 치수를 정확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채우는가가 이제 신경치료의 관건이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치수 부분까지 개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치수를 제거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생체 친화적인 재료들로 이제 치수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오.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예. 방금 이제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치과를 찾으면 저희가 이렇게 심하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원장님 과연 어떤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또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은 아마 신경치료 가기 전에 증상은 많은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그전에 이제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거나 네, 외상 이런 경우를 받았던 것 같은 경우는 치아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미 치아는 죽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치수 부분이 괴사가 되면서 이제 하방으로 이제 뼈들을 녹이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때는 매우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름이 이제 터져 나오면은 이제 또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는데 왜 신경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이제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뼈들이 더 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치아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꼭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 의사의 의견을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증상이
낫더라도 계속 네.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신경까지 죽어버리니까 결국 아픈 것 자체도 못 느끼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가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면 또 대부분 또 선생님들이 치아가 약해진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씌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 씌워주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암니다. 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안 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서 부서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하고 크라운을 하지 않고 어떤 레진 치료로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하지만 레진은 변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금니로 주로 이제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어금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하고 씌워주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간 지나서 오면은 깨져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부분만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크라운을 해주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뿌리까지 금이 가서 부서져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크라운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네. 그러면 크라운을 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원장님 이 크라운도 환자분이 직접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걸 네.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네. 많은 재료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이라는 재료가 네. 대부분이었고 이제 금이 아니면은 다른 그냥 어떤 금속이었지만 네. 그게 개발되면서 그 다음 나온 거는 어떤 신미성을 강조한 그 금속 위에 도자기를 씌우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PFM이라는 재료들. 네.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여지는 크라운이 PFM인데요. 네, 그래서 저작하는 부분에서는 깨질 수 있으니까 금속 부분으로 하고 네. 나머지 보여지는 부분은 도자기로 하는 형태가 있고 가운데 이제 보이는 부분처럼 이제 금으로 완전히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고 네.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치과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지르코니아나 아니면 세라믹 재료가 이제 크라운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오. 저희가 그 간혹 보면 네.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오게티라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금으로 된 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오게티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도자기차로 바꾸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과연 이거 실제 예는 어떤가요? 치료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으로 된 크라운이 있고 그리고 뭐 세라믹이나 이런 도자기 종류로 된 크라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으로 된 크라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금으로 씌운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꼭 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금으로 한다든지 네. 혹은 이 환자의 저작 활동이 너무 강해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은 대합치가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은 크라운 자체가 파절될 수 있어서 이제 금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 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물론 이제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로 하시는 네. 이제 분들이 있지만 아주 강한 이미지를 위해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색이 나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지르코니아나 아니면은 세라믹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어느 치아가 이제 진짜 치아인지 구분이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색 재현성이 뛰어난 재료가 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굉장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도자기 치아로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자료 한번 보는데 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치료 전이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는 건 치료 후가 되는데요. 이렇게 치아를 삭제를 해서 아주 본인의 치아 색깔처럼 주변 치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크라운 치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급속 교정 혹은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삐뚤삐뚤한 치아 같은 경우를 아예 이제 치아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크라운으로 예쁘게 완전히 형성을 하는 경우들도 크라운 치료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신경치료 이후에 크라운을 수복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앞서서 신경치료 이후에는 치아가 좀 약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럼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께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네.
치아가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딱딱하고 질긴 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딱딱하고 질긴 거를 이제 계속 씹다 보면은 치아가 약해진 상태에서 치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크라운으로 수복하기 전에는 신경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당분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신경치료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아가 충치부터 네. 시작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걸 또 보호하는 또 크라운이라는 치료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또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랬을 경우에 갔던 그러면 치아를 발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치료를 또 해야 되는지 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재경 원장님 혹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치아를 매우 살리고 싶어 네. 하는 이제 치과 의사 중 한 명인데요. 이제 치아에 기둥을 세워서 살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떼우기도 하고 잇몸을 열어서까지 이제 살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도저히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치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까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이제 임플란트,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식립을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임플란트를 선호하지 않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브릿지, 그러니까 아. 그 치아를 제외하고 옆에 치아들을 씌워서 이제 회복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고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는 틀니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또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예도 있는데요. 아마 네.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치아를 꼭 발치해야 되는 예 한번 잠깐 증례 사진 보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가 뿌리가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상단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인접치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치아가 뿌리만 남아서 어떻게든 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혹은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저 부분에서는 이제 틀니는 아니겠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 하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치아들이 저렇게 발치를 해야 될 것 네. 같은 상황이 굉장히 보입니다. 몸이 안 좋네요. 네, 예. 그러면 저기에서는 이제 다수의 임플란트를 수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틀니를 통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방금 틀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 중에서 네. 한번 틀니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틀니를 치료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틀니는 이제 부분 틀니, 그러니까 일부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일부 치아의 상실한 부분에 틀니를 넣는 부분 틀니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틀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아를 발굴했을 경우 이제 틀니를 하는 완전 틀니가 있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를 상실한 부분에 틀니를 넣지만 실제로 그걸로 끝나지가 않고 그거를 지대를 해주는 치아에 대한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따라서 나 여기 치아가 발치됐는데 그냥 틀리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치아들도 어떤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완전 틀니로 가게 됩니다. 완전 네. 틀니도 저희가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에 이제 틀니를 하는 임플란트 지지형 틀니가 있고 혹은 아예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는 잇몸에서 지지하는 완전 틀니가 있게 됩니다. 발치 이후에 틀니를 수복하는 방법, 부분 틀니부터 전체 틀니까지. 그렇다면 이 틀니의 좀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네. 방법, 임플란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워낙 많이 개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로 많이 하는 추세가 되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뼈에 어떤 고정체를 받고 그리고 보철을 연결하는 중간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보철을 넣는 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회복하게 되면은 자연치와 동일하진 않지만 최대한 자연치와 유사하게 보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틀니도 소개해 주셨고 네. 또 임플란트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임플란트와 틀니 또 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어떤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임플란트를 모두 수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보철을 넣는 그런 임플란트 지지 보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만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틀니를 하되 그 틀니가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 유지를 얻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저작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저작 효율의 상승이나 아니면 틀니의 어떤 유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그 임플란트를 지지를 얻어서 틀니를
이제 제작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네. 또 하나의 예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틀니 또 임플란트 틀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릿지 수복이라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치아 사이에서 치아를 하나 상실을 했다. 그러면 양쪽 치아가 있는데 나는 빨리 이거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요즘은 이제 즉시 보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 옆을 깎아서 네. 이제 브릿지 형태로 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옆에 치아도 어쨌든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였다라면은 그 치아 같이 함께 형성해서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조재영 원장님께서 아주 네.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충치부터 신경치료, 또 크라운, 마지막에는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건강 스페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아까 여태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건 이제 충치에 네.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 입안에 있는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충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네. 질환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잇몸병. 잇몸병. 치죽병이라고 하고 맞아요. 또 풍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정말 표현하는 게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네. 이렇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잇몸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발치하게 되는 원인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이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이 잇몸병에 대해서 또 빼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치주염증이 잘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단계별 생활관리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해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차순황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치주 질환에 관한 궁금증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잇몸병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원장님. 예.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네. 앞서 조재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식 때문에 충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대부분 이가 흔들리거나 붓고 피가 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풍치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어제 저녁에 새벽에 뭐 새벽 바람을 맞았더니 이가 시리고 흔들린다고 하는데 네. 풍치란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맞아서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잘 닦이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잇몸, 치아를 잡고 있는 조직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치주염이 잇몸병이라고 하면 네.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보시면은 일단 편측으로 치아가 7개 있습니다. 치아마다 치아 형태나 치아가 담당하는 저장력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머리 역할을 하며 저장력을 담당하는 치관이란 조직과 이 치관을 잡아주는 뿌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의 땅에 박혀 있는 기둥처럼 뼈에 박혀 있는 치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는 전체 길이의 5분의 3 정도 뿌리가 뼈에 박혀서 강한 저장력을 버티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뿌리를 잡고 있는 뼈들이 녹게 되면은 뿌리를 든든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건물로 치자면 건물을 기둥을 튼튼하게 잡고 있을 때는 건물이 흔들리진 않지만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건물 기둥을 잡고 있는 흙이 파헤쳐지고 기둥이 약해지게 되면 이가 흔들리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우죠. 일단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제 치은염과 치주염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치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치아의 한 5분의 3 정도를 뼈가 잡고 있어서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지만 치아 주변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은 이 음식물에서 나온 독소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잇몸이 붓게 됩니다. 이걸 초기 초기 잇몸병이라고 해서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은 연조직에 국한된 병소로서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상 회복이 되거나 환자들이 정상적인 양치질이나 스케일링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지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게 되면은 하부 조직에 있는 뼈를 녹이게 됩니다. 두 번째 치아 모습을 보시면은 이 뿔을 잡고 있는 뼈들이 어느 정도 녹게 됐죠. 그러나 환자분들은 잇몸이 부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뼈 사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방치하다 보면은 점점 잇몸병이 진행이 되고 뼈 잡고 있는 게 한 2분의 1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치아 뿌리도 노출되기도 하고 붓고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쯤 되시면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잇몸병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돼서 이미 악화가 돼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를 하더라도 뼈가 재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돌리기가 되게 힘드시죠. 그리고 보통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실제 구강 내 또 입안의 상태를 갖다 네. 보여주는 증례 사진들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원장님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치은염이 이제 발전됐을 치은염, 때 예. 치주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 아까 이모뼈가 녹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이 사진 보시죠. 실제 환자 입안의 사진인데, 예, 지금 보시면 치아 주변에 많은 양의 치석이 있고 잇몸이 부어 있습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이제 뼈의 녹은 정도를 봐야 되지만 이 환자분 사진을 봤을 때 많은 양의 치석이 있고 잇몸이 부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잇몸병이 많이 진행이 됐고 치주염으로 인해 모빌리티 즉 동요도가 증가가 돼서 이에 저작하기 힘들고 통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환자 성인들에게 50% 정도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게 되고 30대 이상은 75%, 40대 이상의 노장년층에서는 80~90%가 잇몸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정말 아까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저희 맞아요. 아까 전 국민의 나이가 들면 한 80~90%는 잇몸병을 와. 가지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저희 치주염이 생기는데 주로 가장 큰 원인이 또 하나 플라그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 플라그가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치아 주위에 달라붙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네. 하는데요. 이 플라그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치태라고도 부르는 플라그는 가끔씩 환자분들이 이제 손톱으로 긁어보면 허옇고 무색에 끈적끈적한 이제 세균막이죠. 그렇게 네. 나오는 걸 플라그라고 하는데 오랜 동안 음식물이 닦이지 않아서 치아 표면에서 이게 썩게 되고 그게 세균층을 만들게 됩니다. 플라그가 오래되면은 플라그의 상태에서는 양치질이 되지만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게 되는 걸 저희가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석은 표면은 거칠고 다공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이 끼기 쉽게 되고 그로 인해 그 하방에 독소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잇몸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잇몸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잇몸 주위에는 치은 열구라고 해서 경조직인 치아와 연조직인 치은의 작은 V자 형태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서 보통은 침도 나오고 왜냐하면 경조직과 연조직은 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되면은 몸에 있는 열려 있는 상처와 같은 구조인데 저 부분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 부분이 잘 닦이지 않고 거기서 부패가 되게 되고 그 부패된 데서 세균이 자라면서 독소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높이는 다음 사진 보시죠. 보통 정상적인 치은 열구의 깊이는 한 3mm 정도가 되는데 잇몸병이 진행이 되어 잘 하방에 있는 뼈가 소실되게 되면은 보통 정상적인 3mm보다 더 깊어지게 되고 뼈 손실이 깊어지며 환자분들이 볼 때는 잇몸 자체가 부어 있기 때문에 별로 보이진 않지만 큰 소켓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낄 공간이 더 많아지고 칫솔이 닿을 공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되고 그쪽에서 많은 양의 치석이 생기게 되고 악순환으로 해서 더 많은 치주 조직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치주낭을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건강한 잇몸이랑 좀 치주 질환이 있는 잇몸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잇몸은 태어나서 한 3분의 2, 5분의 3 정도 치아 뿌리가 뼈에 박혀 있어서 튼튼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뼈 조직이 내려가게 되고 괴사가 돼서
이제 이를 잘못 잡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방사선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법은 이제 엑스레이가 통과가 됐을 때 통과 잘 되는 부위는 어둡게 나오고 통과가 덜 된 부위는 희게 나와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치아랑 치아 뿌리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정상적인 치족을 높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치아의 한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전형적인 치주 질환이 꽤 진행되신 분의 사진입니다. 중기 이상 말기로 가는데 어금니 부위는 거의 뿌리가 다 노출될 정도로 녹색 라인으로 보면은 뼈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 이 전까지는 잇몸이 부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미 뼈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 음식물이 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붓고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게 잇몸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 지금 검은색 라인보다 초록색 라인이 훨씬 더 밑에 있는데 그만큼 잇몸뼈가 녹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아. 치주 질환을 방치하게 된다면 잇몸뼈까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뭐 실제로 환자 비중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실제로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한번 보자면 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에 707만 명 정도 있던 치주 질환 환자가 2016년에는 1,100만 명 정도, 약 400만, 5년 동안 56% 정도, 매년 12% 정도 잇몸병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은 다음 그래프 보시죠. 예, 급성기관지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신 감기입니다. 그 흔한 감기보다 외래 이제 다빈도 질병표라고 해서 외래 환자 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감기보다도 잇몸 질환,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더 많고 심지어 급여비 총액마저도 감기를 웃도는 대한민국 외래 환자 수 최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잇몸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네. 의하면요, 저희가 지금 병원을 네. 오히려 감기보다도, 감기보다도 와. 잇몸병 때문에 네. 병원을 더 많이 전 국민이 다니고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흔한 질환이네요. 그렇죠. 네. 요새는 최근에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구강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맞아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병원도 많이 방문을 하긴 하지만 네. 그러기 전에 또 전에? 저희가 먼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내가 이 몸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자가로 혹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잇몸병의 가장 흔한 질환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은 잇몸에 붓고 피가 나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가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는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뭐 저작하기 힘들거나 씹을 때 뭐 아파서 그쪽을 피하게 된다면 일단 잇몸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치주 질환 자가 진단법. 지금 봤을 때는 다 심각한 상황이어 그렇죠. 보이긴 하지만 원장님 이 가운데서도 당장 치과에 가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 상황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 중에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입니다. 네. 이미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는 건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치조골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바로 치과를 방문해서 잇몸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잇몸이 붓고 아프고 네. 피가 나는 건 대부분 다 그 세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세균이 몸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영향도 미치기도 하나요, 원장님? 치주 질환에 의해 생긴 세균에 의한 생긴 독성 물질은 전신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신 질환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는 영향을 많이 끼치시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졸중이나 다른 기타 신부전 질환이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 평소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실제로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될수록 7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뭐 치매 증상도 더 심한 것이다라고 예, 그렇죠. 밝혀진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네. 세균이 결국은 치매 등은 뇌에 어떤 영향도 네, 줘서 맞아요. 결국 치매의 원인도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세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케일링이 이 네. 세균을 없애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치아가 더 시려. 아니면 맞아요. 혹시 치아가 깎인 게 네. 아닌지. 아니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바람이 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과연 원장님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더 나빠지는 건가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치석이나 잇몸병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스스로 나으려고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팽창을 해서 많은 양의 혈류를 보내 스스로 치료하려고자 하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기계적인 청소를 해서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이미 뼈가 퇴출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잇몸을 찾아가는 가운데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은 치아 자체는 아시다시피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삼각형의 구조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게 잇몸 뼈가 내려간 줄을 모르시고 뭐 네. 스케일링을 하다 이를 갉아 먹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를 갉을 정도의 강한 기계가 있다. 스케일링 기계라면은 어우. 식약청에서 허가가 안 나와 있겠죠. 굉장히 큰일 네. 나겠죠. 예. 아니 그럼 원장님은 실제로 스케일링 뭐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예, 환자분들한테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뭐 치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 잘 내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새 직원이 들어오면 꼭 새 직원한테 제 일을 맡기는데 정상적인 주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6개월에 한 좋고 물론 이게 스케일링이 쉽게 얘기하면 청소랑 같은 겁니다. 네. 청소가 집이 들어오면 자주 하고 집이 깨끗하게 가려면 뭐 가끔씩 해도 되는 것처럼 네. 치열이 뭐 안 좋거나 잇몸이 많이 퇴축돼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아. 추천드리고 치열이 바르거나 구강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화면 네. 보니까 치석이 잘 생기는 분은 1년에 4번을 받으셔야 네 되는 번,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스케일링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또 가끔 주의해야 될 분도 네, 있다고 맞아요. 해요. 과연 어떤 분들 이런 스케일링도 좀 주의하셔야 되나요? 아, 예. 스케일링 주의하실 분들은 특히 지각 과민증, 즉 찬물을 먹을 때 이가 많이 시린 분들.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잇몸이 퇴축되면서 잇몸이 내려가면 정상 잇몸을 찾아가면서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지각증이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인공 심장 판막기를 박동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스케일링 기구 자체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기 사항입니다. 특히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2, 3일 정도 이제 많이 시리고 붓기가 가라앉을 때 찬바람이나 찬물을 먹을 때 많이 불편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잇몸을 갖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있고요. 가끔씩 아스피린이나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스케일링 후 피가 지혈이 안 멈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압박을 하시고 바로 치과에 문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심장 박동기 이런 게 있으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너무 급성 염증기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케일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또 질문을 되게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치 대신에 저희 가글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가글린제를 쓰면 어떤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잇몸 저희가 광고에서 되게 여러 가지 잇몸에 대한 네. 그런 약제들에 대한 거로 보는데요. 과연 이런 약을 먹으면 되는지 어떤지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주세요. 과연 원장님 어떤가요? 아예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링이 하고 나면은 많이 시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잇몸을 관리는 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뭐 약을 찾거나 가글제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잇몸 치료제가 2016년 8월 식약청에서 잇몸 치료제라는 용어보다는 잇몸 치료 보조 치료제로 명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잇몸 재생이나 소염의 효과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잇몸을 좋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이 물으면 실례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싱크대에 오래된 음식물이 남아 있을 경우 냄새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뭐 창문을 연다든지 방향제를 뿌리는 거는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나고 근본적인 네. 치료가 안 되면은 그럴 경우 가장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시죠?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창문을 열거나 방향제를 뿌리는 게 잇몸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근본적인 치석을 제거하는 게 이제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글제에 대해서도 많이 묻게 되시는데 가글제는 보통 이제 소독제로 쓰이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거 말고는 디클로페낙이라는 성분의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의 이제 가글제를 많이 쓰시는데요.
항독 효과가 많고 네. 이제 장기간 지속됐을 때는 구강 내에 세균층을 세균층을 깨게 되는 영향이 있으니까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가글제 사용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소독약인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2번 정도, 30초 정도 입안을 가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디클로페나 가글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3번 정도 소염제이기 때문에 이제 입안을 한 1분 정도 가글하시고 나서 입을 헹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는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구강 내 세균총의 변화에 의해서 가끔씩 환자분들이 입안에 혀가 검게 변하는 걸 이제 얘기에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좀 가글제를 예, 장시간 가글제로 사용했을 오랬으면, 때 지금 혀 바닥이 보면은 검은색으로 꼭 검은색 머리털이 난 것 같아서 흑모성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기간 가글제를 사용했을 때 구강 내 세균총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가글제를 금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가글제를 오래 쓰면 저렇게 네. 혀가 거먹게 맞아요. 변한다는 거 오늘 새롭게 또 알았는데요.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뭐 가글 아니면 또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결국 스케일링 아니면 네. 또 여러 가지 구강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치아 건강, 잇몸병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중잔정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솔질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원장님 어떤가요? 저희 올바른 이솔질 어떻게 아니면 이 구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권하는 이솔집은 회전법이라고 해서 칫솔모를 치아에서 직각으로 해서 손목을 이용해 회전해 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만화책이나 뭐 영상에 보면 옆 좌우로 오는 횡마법이 많이 되는데 이 횡마법은 치아를 마모를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전법을 쓰시는 게 좋은데 잇몸 치료 환자분들은 이 회전법은 이를 잘 닦는 방법입니다. 우식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잇몸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치은 열구나 치주낭에 들어있는 음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심한 잇몸병 환자들은 바스법이란 양치법이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칫솔 자체도 좀 특이한데 칫솔 모가 한 2모 정도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모를 잇몸, 치아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치은 열구 심해졌을 때 치주낭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에다 집어넣고 좌우로 진동을 주듯이 해서 그 안에 있는 엽증과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잇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변형 스틸만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칫솔, 그다음 너무 강모보다는 양모, 이중모가 좋죠. 부드러운 모를 잇몸 사이 45도로 집어넣어서 얇게 진동을 줘서 그 안에 있는 치은 열구 안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회전을 통해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잇몸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이솔 방법, 사실은 저희도 뭐 올바른 이솔질 많이 알려드리지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구강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바스법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은데요. 네. 저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분노의 저희 뭐 연예인 이름을 말해도 되는데 네. 뭐 분노의 분노의 이솔 양치질 뭐 이런 네. 게 있는데요. 정말 좌우로 세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기적인 검진과 함께 또 개개인의 양치하는 습관까지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칫솔질 할 때 좀 참고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